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8월까지 좀 투자 성적 어떠셨는지가 일단 가장 궁금해요. 저희가 2달 만에 좀 뵙는 거기도 하고 또 8월에 장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뭐 미중 이슈도 있었고 해서 그래서 8월까지 투자 성적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6월에는 자산 배분에서 좀 벌었고요. 7월에는 좀 깨졌는데 그 좀이라는 게 그러니까 다 그냥 1, 2% 언저리거든요. 7월에는 한 1, 2% 깨졌는데 그거를 이제 단기 전략 하나로 이제 만회를 했고 그리고 8월에도 1% 정도 깨졌어요. 네, 좀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주식 시장은 사실 좀 안 좋았는데 뭐 채권 시장은 뭐 그럭저럭 이제 버텨줬고 뭐 달러화도 그럭저럭 버텨줬고 뭐 금도 그럭저럭 버텨줬고 해가지고 그 자산 배분 해가지고 손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펀드 투자, 그러니까 자산 배분하셔서 하신 거고 동적 자산 배분 하시잖아요. 네. 그 시장 상황에 맞게 그거는 혹시 8월에 좀 성적이 어떠셨어요? 8월에 그 이화라는 ETF가 그 3.5%인가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비중이 3분의 1이었고 나머지 3분의 2는 현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전체는 한 마이너스 1.2% 그렇게 났네요. 네. 현금 비중을 좀 높이셨어요? 네, 원래 그 전에 높았어요. 네, 그러니까 현금 비중 67%였고 그리고 이화 비중이 33%. 그래서 총 합쳐서 마이너스 1.2% 그러고 있습니다. 증시가 어려울 때 그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제 투자에 많이 뛰어드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비투도 하고. 투자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비투하는 거는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그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니까. 자, 근데 그러면은 깊게 본인 심장에 손을 이제 얹힌 다음에 내가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거를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고민할 게 별로 없고요. 그냥 최근 1년, 2년, 3년 동안에 내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나 그리고 이제 그게 코스피 시장과 비교해서 높냐 낮냐 이런 거를 보면은 본인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가 그게 사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투자자 중에서 99%는 실력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비투를 안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고요. 과거 수익률을 볼 때는 그냥 최근 뭐 3개월, 6개월 보는 건 좀 적은 것 같고 그래도 뭐 최소한 3년, 5년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분들이 어쨌든 이제 증시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비투를 하신 거잖아요. 증시든 자기 본인 그 개별주든. 네. 근데 9월은 사실 전통적으로 좋지 않은 달이라고 평가를 받기도 하잖아요. 근데 네. 9월 증시를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이분들이 9월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도 되는 건지 좀 궁금해요. 그게 사실 냉정하게 뭐 예를 들면 최근 20년 정도 이제 본다고 하면은 9월에 장이 올랐던 게 한 10번 중에서 4~5번이고 떨어진 게 5~6번 정도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과거에는 9월에 떨어질 경우가 오르는 경우보다 조금 더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차이가 사실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둘 다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그래도 확실한 거는 그 1월, 2월, 3월, 4월 해서 쭉 12월까지 보면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이 9월이 가장 약한 편에 속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번은 다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우리는 그냥 투자를 할 때는 이번은 다르지 않다라고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높은 확률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추석까지는 통상 증시가 버티거나 혹은 오르다가 추석 이후로 이제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네. 정확히 말하면은 추석까지는 아니고 이제 보통 9월 같은 경우는 증시가 한 초중반까지는 그럭저럭 잘 나가거나 이제 버티다가 중순 이후에 급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게 그러니까 물론 제가 추석이라고 말한 거는 그때쯤 보통 추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거고요. 근데 물론 이제 이번 달에는 추석이 9월 말이지만 그거 말고도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15일에 파생 상품들이 전부 다 만료되는 그 날이 있어요. 그게 뭐 3 witches day인가 4 witches day인가 뭐 그래가지고 선물과 옵션이 동시 만기되는 그 날이 있거든요. 네. 9월 15일 날. 근데 통상적으로 미국은 그 다음 주에 주식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번으로 보면은 한 9월 15일부터 22일 그때가 되겠네요. 제가 궁금한 거는 중순까지는 그럼 괜찮다면 그럼 그때까지는 좀 베팅을 해봐도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뭐 사실 그렇다고 해서 9월 초부터 중순까지 수익이 좋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럭저럭 버텨가다가 그 다음에 쑥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베팅을 안 하고 이제 오히려 그 나스닥과 코스닥 그 숏을 했습니다. 인버스 ETF를 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공격적으로 하락에 베팅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냥 뭐 현금만 가지고 있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고로 장기적으로 미국 시장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한 달만 안 좋게 보는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투자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 데이비드 라이언이 네. 8월 25일 날 좀 현금 보유량을 좀 늘리고 좀 방어적으로 투자해라 이렇게 트위터에 썼더라고요. 네. 보통은 좀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채권 생각을 하는데 요즘 지금 채권 가격도 되게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네. 좀 어떻게 9월엔 투자를 좀 하면 좋을까요?
뭐 사실 이게 그분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레이즈 캐시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금을 보유하라라고 했고, 그다음에 뭐 인베스트 디펜시브리 뭐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그 사실 뭐 디펜시브라는 거는 보통은 이제 현금이 이제 가장 디펜시브한 자산이고요, 가장 방어적인 자산이고, 말씀하신 채권이 있는데 그 장기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안전한 자산은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 장기채가 제가 알기로 40% 정도 하락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단기채가 될 수는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만기가 뭐 2년, 3년 정도밖에 안 남은 그런 채권들, 그런 채권들은 뭐 거의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단기 뭐 미국이나 한국 국채를 살 수 있는 것도 방법이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회사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BBB 정도 되는 신용 등급이면 그래도 한 6, 7% 나오걸요 아마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좀 단기 채권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좀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신용 등급이 BBB면은 사실 별로 높은 게 아닌데 그거를 30년채를 투자한다. 그럼 그거는 좀 이제 살이 떨리죠, 사실은. 근데 이제 2년차, 3년차 정도는 뭐 큰 문제가 있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계절성을 탄다고 하지만 그래도 수익을 좀 내는 ETF 섹터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은 보니까 거의 자동차밖에 없던데요. 자동차랑 무슨 뭐 통신, 뭐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거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았는데 걔네들도 별로 수익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뭐 자동차 ETF 뭐 이런 것들. 그 미국도 보면은 이제 그 산업별 ETF들을 보면은 계절성이 확실히 좀 보이고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사실. 근데 놀랍게도 9월에 잘 되는 ETF는 없었습니다. 미국 산업 쪽에서는요. 미국은 네. 전혀 없는 거고. 네, 전혀 없더라고요. 네, 맞아요. 국내는 그럼 자동차랑 통신 쪽인데 미미하다. 미미하다는 건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자동차가 9월에 한 1.6% 정도 수익을 내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낫배시기는 한데, 뭐 그 대단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저 그랬고요. 뭐 10월 같은 경우는 미국에 이제 수익이 내는 ETF들이 종종 이제 있었습니다. 9월 동안에 이거 내가 주식 품고 있다가 연말에 코스피가 2,650 뚫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연말까지 내가 이거 품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비투를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매수를 하시거나 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일단 뭐 2,650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뭐 저는 지금도 그거는 유효하고요. 연말에 2,650 뚫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이게 보통 그 코스피의 패턴을 살펴보면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000포인트를 재돌파했어요. 그러니까 2007년에 2,000 돌파하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2,000 돌파하다가 떨어졌다가 돌파하다가 떨어졌다가라고 하는 건데, 근데 당연히 그래서 13년 동안 그거를 했고 2020년에 마지막으로 2,000을 재돌파하고 그 후에는 다시 안 떨어졌거든요, 밑으로. 이거 사실 뭐 당연하죠. 왜냐면 10년 동안에 한국 기업들의 순이익도 많이 늘었고 순자산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2000 밑에 시대는 사실 뭐 거의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 그 3,000이 그 다시 그 재돌파의 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보면은 보통은 한국 주식이 이제 신고점을 찍고 좀 내려가다가 다시 그 신고점 언저리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가다가 또 언저리까지 가다가 하는 걸 보면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1, 2년 안에 3,300까지는 당연히 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이제 그거를 다시 재돌파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거 다 틀릴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비투를 한다는 거는 내가 맞다라는 확신이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차는 참고로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 확신이 전혀 없습니다. 2,650 못 갈 수도 있고요. 3,300 못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늘 틀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비중을 세게 안 닫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투자할 때. 그러니까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걸 언제든지 인지하고 있는 거. 네. 사실 진짜 뭐 그 데이비드 라이언도 당연히 매번 맞는 거 아니고 그 승률이 100%인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국내 증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예. 증시가 좀 좋은 곳이 어디냐 해서 찾아가는 곳이 일본 주식인 것 같아요. 네. 요즘 보면은 네. 일본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것도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80년대 말에 39,000포인트인가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때 정말 이제 모든 세상의 버블을 다 끌어올린 시장이 일본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폭삭 망했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한 7,000포인트까지 떨어져가지고 마이너스 80% 찍었었는데, 그래서 일본 시장의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아요. 그게 하도 이제 강렬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냉정하게 보면은 과거 20년 동안에는 일본 시장이 딴 나라 시장을 비교해가지고 크게 나쁘거나 뭐 좋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노멀한 시장이 돼버렸어요. 왜냐면은 89년에는 버블이 너무너무 컸는데 그 버블이 한 10년에 넘게 걸쳐가지고 이제 해소가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일본 주식이 뭐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은 이제 그런 상태에 나와 있기 때문에 투자처로 적격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특히 한국 사람이 일본에 투자할 때는요, 일본 주식이 오르면 이제 그걸로 벌고 일본 주식이 떨어질 때는 보통
보통 엔화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해충 효과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20년 동안에 한국 사람이 일본에 투자했으면 어땠을까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되게 그 아주 스무스하게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미래에도 그럴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지금 일본 밸류에이션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장기 수익은 크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사실 해외 투자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그 지금 중국이 사실 최근 15년 동안에 가장 많이 성장한 나라라고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무난하잖아요. 인도 빼고는 2007년에 상해 지수가 6,000포인트 찍었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3,100인가 뭐 그래요. 그래서 15년 동안에 중국이 그렇게 많이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마이너스 50%였고요. 그리고 일본은 제가 보니까 그 똑같은 15년 동안에 2배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 두 나라를 보는데 수익률이 일본이 중국이 4배예요. 근데 아마 성장률은 중국이 일본의 4배 이상이었을 거거든요. 최근 15년 동안에.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다 밸류에이션 때문이에요. 사실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할 때 특히 이제 해외에서 장기 투자를 할 때는요. 그 나라가 얼마나 성장하는가 그런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나라의 주식이 얼마나 싸느냐. 여기서 싸다 비싸다는 뭐 퍼라든지 PBR라든지 PSR라든지 이제 그런 그 지표를 보면 되는데 이게 이제 어디서 보냐 하면은 simplyworld.st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호주 사이트인데 거기 보면은 전 세계 모든 시장 그리고 종목의 밸류에이션이 다 나와 있어요. 최근 10년께. 그래서 그걸 보면 대충 아, 이 나라 시장이 고평가되었구나 저평가되었구나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요즘 또 되게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작가님 비트코인 투자는 어떻게 되고 계신지 네. 좀 아픈 곳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굉장히 잘 여쭤보셨습니다. 당연히 비트코인 떨어졌는데 제 비트코인은 혼자서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건 이제 거의 모세의 기적이잖아요. 네? 다 같이 떨어졌고요. 저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옵니다. 저도 몇 달 전에 비트코인이 샀는데 그 이유는 이제 2024년에 반감기가 오기 때문에 이제 그 특히 반감기 한 12에서 18개월, 그러니까 2025년까지 비트코인장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간 거고 제가 사실 그때 들어간 이유는 그때부터 슬슬 오르기 시작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올랐습니다. 좀 틀렸잖아요, 이게 근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 정신 승리 아직 2025 안 늦잖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가격이 그때보다 낮았던 거 알았으면 지금 샀겠죠. 그때 샀겠습니다, 당연히.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틀렸다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저도 자주 틀립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도 비투를 안 하잖아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수시로 틀린다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비투, 특히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가 뭐 5배, 10배까지도 가능한데 이건 더 위험합니다. 제가 자주 틀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 제가 다 들어가지는 않고 제가 4번에 걸쳐서 들어갈 거거든요. 4번에 걸쳐서 들어가는데 그 4번이 언제냐? 가격이 오를 때마다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 1차 매수를 하고 걔는 그냥 냅두고 있고 그 2차 매수의 기회는 계속 지금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그 신고점을 돌파하면? 그렇죠. 신고점 돌파할 때 그때 이제 2차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한동안 올라가다가 또 이렇게 그 좀 횡보하는 구간이 있을 거거든요. 그 구간을 다시 돌파할 때 3차 매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네.